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후에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두 분께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또 기대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 네.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네. 분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이겠죠.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이 예상 질문안들을 충분히 받아본 네. 후에 자신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 또 우리 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게 되고 있으니까 인터뷰를 한 교수들의 전언이 얼마나 와전된 건지 본인의 진심은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도 관심이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좋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께서는 어떤 메시지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이 바랐던 것이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가 대통령 부인 의혹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였었고 두 번째가 최수근 해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민생경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전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불안관 앞에 얼굴을 보이시는 만큼 192대 108이라고 하는 총선의 민의와 관련해서 왜 108석밖에 얻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요. 그 공개적인 사과에 뒤이어서 국정 방향이 계속 좀 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국정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밝히시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예상하는 또 기대하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여야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앞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기대와 주문을 내놨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이제 보듬고 또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방향과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설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잠재워지겠죠. 우리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자잘한 일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굵직하게 일을 할 때입니다.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입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하였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최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으로 여러 가지 설이나 논쟁이 잠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것이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자잘한 일에 이제는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굵직하게 일을 할 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다면 어떤 논란이나 논쟁거리들이 좀 사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자리가 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기조 전반에 대해서 바꿔라라는 게 총선 민의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따가운 질책을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또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고 생각이 네. 되지만 이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향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와 민간 경제의 활력 또 한미일 공조와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을 바꾸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전반적으로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대통령은 변하고 계십니다. 영수회담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영수회담 했고요. 기자들과의 소통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보였고 기자회견 1년 9개월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는 직접적인 계기가 내일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전면 수용해주기 바란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서 있었던 영수회담에서 아무래도 이 보편적 복지 차원의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밝힐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불과 10여일 만에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이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네. 갖고 있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이 변하긴 어렵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는 어렵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드렸다. 그런데 그것을 10여일도 안 돼서 어떤 게 계기가 돼서 바꾸는 네. 그런 식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인식, 25만 원 현금성 복지가 왜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욱 행정관께서는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시는지 또 황운엽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됐던 또 의혹,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좀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 2년 만에 기자들과 만나는 것, 그러니까 네.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봤을 때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전혀 잘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요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수용하지 않는 대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지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소규모 매장 공실률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대부분 폐업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자영업자 연체 금액이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 1.4%였습니다. 세수 예측 못 해가지고 54조 정도가 덜 거쳤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79조나 줄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힘들 사람들은 자영업자들과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마중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으면 좋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제적 방향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와서 토론이 돼야지 국민들이 정부와 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토론이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 제안에 대해서 받을 수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일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 나온다면 그건 좀 어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하나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국민과 대통령이 좀 가까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워지려면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수회담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분히 야당 당대표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께서 85% 정도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일 가감없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내일 기존과 다른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존과 동일한 입장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또 변명으로 아니면 사안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진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현재 정부로 이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에 파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상당히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게 예방차 네. 방문을 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가 참 어렵겠구나. 역시 이 대통령실과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예고편을 본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전국에 파란이 있을 것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일종의 겁박 수준 아니었나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들었는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통과를 했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첫 번째 특검 법안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도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경우에 직무유기,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아까 김종욱 행정관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다 어렵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정부나 우리 당에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이 먼저 좀 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네.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해보자, 여당과 협의를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강공 모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식적인 수사 절차가 밟고 있고요. 또 공수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서 하는 경찰 나름대로의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을 지켜본 후에 그게 미흡하다면 특검 법안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그땐 새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당내에서의 의견이 조율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국회 존중 차원에서 여야가 그런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도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여지를 닫아놓고 자꾸만 대통령실 보고 최상병 특검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화와 타협이 좀 어려운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본 후에 이 수사가 미진하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다시 좀 만들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공정성 문제랑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의심이 들 때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어떤 거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최수근 해병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공수처이든 검찰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과 관련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측면에서 특검의 대상이 맞다라는 거 하나고요. 계속 그 수사가 끝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요. 3개월이면 수사 결과에 대한 여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15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수사 중에 특검을 결정한 과정도 6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통과된 사례가 2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어떤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인데 특검이 한 적이 없다거나 아니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특검을 한 적이 없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최수근 해병에 대한 특검 문제를 통해서 의혹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저는 국회가 이 국민의 의견들을 받아 안아서 거기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를 하면 그리고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얘기대로 본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낱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야당이 더 거기에 대해서 역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으로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하시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정수석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라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어제 부활시키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 민심을 더 잘 듣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행정관님. 예, 일단 뭐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계속 입장을 밝혀왔던 건데 뭐 늦었다고 하더라도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국민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당선인 시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서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나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정적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본인이 당선자 시절에 가졌던 이런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설명들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설명이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필이면 왜 민정수석에다 국민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검사 출신을 다시 또 임명하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조국 당대표 같은 경우 민정수석이었을 때 교수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졌을 때 과거 당선인이 얘기했던 만큼의 일들을 행하지 않을 만한 인사를 갖다 거기 앉혔다고 얘기한다면 전 이렇게까지 야당의 의구심이 있는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김주현 전 차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검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맡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인 출신들이 대부분 국방부 장관 하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하는 것은 대표적인 관례입니다. 그동안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이라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수석 정도밖에는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없고요. 나머지에서는 대부분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수준에서의 정보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해외에서도 법률가 출신의 사람들이 이 민정수석을 맡는 경우가 민정의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근데 있지도 않는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너무 예단해서 저런 인사는 분명히 검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평가해서 폄훼하는 것은 정쟁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입법 권력을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충분한 견제권을 갖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함성득 경기대 교수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특사 역할을 맡아서 물밑 조율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좀 반응을 내놨는데 일단 이 두 명의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발생한 이번 논란, 일단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분이 양심, 학식도 높고 존경받는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두 분의 이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어야 하느냐. 네. 이 밝혀진 언론 내용에 따라서 보도된 언론 내용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냐? 제가 생각엔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굉장한 경론이 펼쳐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이 부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두 분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늦지 않게라도 두 사람이 어디까지가 자신들의 의견이 섞였던 전원이고 그러니까 얘기 드리고 실제로 있었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확실하게 물밑 조율이나 비선은 없었다 이런 점을 못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의 교수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물밑 조율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설사 이게 맞더라도 물밑에서 조율을 한 특사들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나서 공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은 아닌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두 가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교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일부러 만들어내서 하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수회담 과정에서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두 분이 정치를 잘 아시는 학자시라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하면 저 대통령과 야당 당대표의 가장 고위급 어떤 영수회담을 네. 준비하는 과정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건 내용물도 매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에게 소위 총리에 대한 인사권을 일종의 예를 들면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도 진보 인물은 안 되니까 무슨 중도 성향의 인물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몇 명을 추천해주면 영수회담 과정에서 그걸 놓고 논의를 하자라거나 아니면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와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얼마나 예를 들면 안 좋은 얘기고 국민이 봤을 때 이런 예를 들면 거래와 협상이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나중에 이게 사실이 밝혀지게 사실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에게 소위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매우 안 좋은 사례이고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두 교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진짜로 전달을 했다면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 후보가 현재 국회에서 정견 발표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 가장 큰 변수를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가장 큰 변수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상수가 됐네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앞으로 1년간 이끌게 됐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찐명 강경 노선을 갖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해서 22대 국회 원구성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폐기됐던 특검법안 다 하고요. 네. 또 검찰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뭐 수사와 기소권 나눌 수 있는 법안들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런 거대 야당과 범야권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이번 그 캠페인 과정에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네.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모두 이른바 범윤이지만 뚜렷한 개파석은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22대 당선인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좌우할 그러니까 표심을 좌우할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장 알 수 없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의원들의 심중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뭐니 해도 대통령이 전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을 뒷받침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자율성이 많을 수가 없는 상황에 네.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하면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제 그런 측면에다가 저희 대통령이 또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국회를 패싱하면서 시행령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예를 들면 여당은 야당과 싸워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만큼 원내대표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원내대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관계를 우선해서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한 좀 대통령이 지난 2년과는 다르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2년 동안 당대표를 얼마나 많이 갈아치운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자율성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는 정당에서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일 어떤 기자회견 과정에 대해서 뭐 의원들이 들으면서 많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탈용산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투표 결과는 매우 유의미하게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행사를 한다.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나 선출해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욱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당선자 총회에서 모일 뜻은 최대한 빨리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뽑고 이 새 지도부가 혁신을 하라는 것이 당선자 총회에서 모인 총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예정된 대로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열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물론 이것을 날짜를 못 박지 말자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네.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을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어제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인터뷰가 있은 후에 네. 오후에 국내임 여러 의원들과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황 비대위원장님이 너무 좀 앞서 나가서 가능성을 이제 연기 가능성을 지나치게 열어둔 게 아닌가 네. 일종의 실험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나온 말은 이걸 연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치르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네. 있다라는 요지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저는 크게 높게 보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총선에서의 한동훈 책임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론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네.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색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네. 반대로 커지는 이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물론 마지막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결심이 남아 있겠지만 언제든 그 전당대회가 있더라도 그분 결정에 따라서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비대위원단들과 만찬 그리고 당직자들과의 만찬 사실이 정해졌고 또 조만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권유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낙선한 이상민 의원을 만날 것이라고 좀 전해졌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계속된 행보들이 아무래도 전당대회와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출마를 하실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참패한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는 대통령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높은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후보 적합도나 아니면 당대표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어떤 숫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전 적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돌아올 때 어느 분이 반겨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적기인 거고 또 본인의 행보도 그래요.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그랬는데 식사 자리에 안 갔지 않습니까? 전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거리두기를 하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저희 같으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과거에 자신과 같이 선거운동을 전개했거나 자신과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식사 정치를 통해서 다시 만나라는 것들은 좀 조직을 재정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리두기와 홀로서기를 통해서 언제 전당대회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계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재기를 좀 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장관,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것으로 보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동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박지원 당선인까지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 5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서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처럼 교통정리가 될 것이냐. 물론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는 처음으로 결선 투표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보들의 어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 국회의장 선거 같은 원내대표 선거가 돼버렸고 원내대표 선거 같은 지금 국회의장 선거가 네. 돼버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선 투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워낙 5분 모두가 정치적 중량감이 매우 높은 분들이에요. 뭐 말씀하신 아직 그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직 등록을 아직까지 네. 안 한 것 같습니다만 뭐 박지원, 추미애, 우원식 이런 분들은 매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고 정성호,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계에서는 뭐 좌장격인 의원들이기 때문에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요. 그 당선인들 입장에서 아마도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도 어느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입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해석을 통해서 저희 의원 그룹들이 일정 흐름들을 형성하게 됐을 때 그 흐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선 투표에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드랍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5분 모두가 계속 성명성만을 주장하고 계신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국회의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만 또 역으로 국민들에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거운동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국회의장 선거 때와는 다르게 좀 박진감이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지켜보시면 때로는 좀 즐겁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김종국 행정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이번에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네. 국회의장 선거전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부끄러워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장 이 선거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죠. 이 선거 전이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찐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거 비명계를 속칭할 때 수박에도 1부터 5까지 당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도 찐명의 당도가 어느 분이 가장 높은 것인가? 이 부분을 뭐 나머지 172명인가요? 지금 당선인이 민주당 당선인이 이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민주당 그 당내 선거는 지금 그야말로 이심 전심의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이 부분을 모든 당선인들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가 뭐 내일서부터 뭐 일주일간 병원에 좀 입원해서 간단한 시술을 네.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병상에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후보가 국회의장에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히나 이 행사에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범야권 192석의 무력 시위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를 휩쓸 것이다라는 불길한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뭐 검찰에 갖고 있는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일정 정도 득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12명의 당선자를 냈고 결국에는 검찰과 관련한 강경 모드가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신의라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의 강공 모드를 걸 텐데 여기에 뭐 민주당이라고 같이 선명성 경쟁을 안 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22대 국회가 지금서부터 벌써 걱정됩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은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검찰 특수부가 수사해온 행태들을 보면 임시 수사를 벌인다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소위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갖다 몽땅 기소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인권을 유린하는 어떤 수사들의 관행들이 매우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 권력과 결합을 해서 누구든 예를 들면 정적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게 되면 그 정적이 법망 테두리 안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좀 여야가 이번에는 저희 너무나
강력한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권의 분리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수사 검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저는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국민을 위한 여야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걸 앞서 나가니까 국민의힘은 반대하겠다라기보다는 잘못된 검찰들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사정당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20대 국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